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반도체 투매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째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지지해줬고요. 무엇보다 FOMC의 결과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시장이었죠. 이 가운데 애플이 시총 5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이슈가 있었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네, 뭔가 시장의 지형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메모리주들은 최근 들어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한국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오늘 오전 9시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컨퍼런스 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이 사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시장의 양방성에 대해서 위험을 지적하면서 일단 분위기 자체가 한 달 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까지 있는 오늘인데 참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 급락의 여파로 다우 지수가 오늘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1% 넘는 강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22% 하락, S&P 500이 0.21% 오르면서 시장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국제유가는 급락했는데요. WTI가 4.3% 하락하면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배럴당 79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80달러 선을 이탈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투매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49%. 강하게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시죠. 이틀째 이어지는 반도체 쇼크, AI 투자 의구심이 짙어지면서 오늘 시장은 순환매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결과를 앞서 살펴보셨습니다. 반도체가 급락하는 가운데 다우와 S&P 500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 전체의 투매가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반도체 조정과 업종 순환매가 일어났던 장세였습니다. 전날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시장의 주요 악재로 부각이 됐었죠. 오늘은 이 같은 우려가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까지 실제 매도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새로운 대형 악재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AI 투자 검증 심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AI 연산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장비주까지 동반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전체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도 전해드렸던 중국 반도체 경쟁, 그리고 AI 투자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히 시장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버텨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AI 산업 전체가 붕괴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최근 상승폭이 컸던 주변 반도체와 장비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또 어떤 진단을 내놨을까요? 최근 시장에서 광범위한 순환매가 진행 중이다. 이번 모멘텀의 되돌림은 펀더멘털 변화라기보다는 기술적 요인의 성격이 크다라는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 베어드 로스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급락 속에서도 지수는 버텨줬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오늘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죠.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야기가 됐고요. 결국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대형 플랫폼 기업과 방어주 쪽으로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확인해 보실 만한 변수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빅테크 실적에서는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 전망과 재고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AI 설비 투자 증가 속도가 유지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겠고요. 오늘의 반도체 조정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현재의 순환매 장세가 단기 차익 실현인지 추세의 변화인지까지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한편 시장에는 FOMC의 결과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FOMC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결과를 앞두고 적극적인 매수와 매도가 제한되는 관망 장세가 펼쳐진 오늘이었습니다. FOMC의 금리와 관련해서 시장의 기본적인 전망은 동결이 우세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0.25%포인트의 깜짝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FOMC 핵심적인 내용은 현지 시간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고요. 금리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7월 30일 오전 3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또 이 금리 결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현행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 수준이죠. 자, 그렇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금리 결정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를 동결하면서 최근 물가 둔화를 더 지켜보겠다라고 연준이 신중한 발언을 내놓을 경우는 어떨까요?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나스닥과 반도체에는 단기적인 반등 재료가 되겠죠. 하지만 동결을 하더라도 물가와 에너지 가격을 강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9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우입니다. 시장에는 안도감이 제한되면서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할 거고요. 기술주와 반도체가 추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0.25%포인트 깜짝 인상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내놓을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금리가 3.75%에서 4% 수준이 될 텐데요. 국채금리와 달러가 동반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나스닥과 반도체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FOMC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방향을 크게 정하지 않은 장세였는데요. 이번 FOMC 동결 여부보다도 9월 추가 인상 신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비둘기파적 동결이 나올 경우에는 반도체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깜짝 인상이나 매파적 발언이 있을 경우 기술주 조정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살펴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지금까지 많이 크게 올라온 메모리 업종은 좀 크게 폭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아마 한국 시장에는 다시 한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주가 8% 넘게 내렸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8%대 하락세, 인텔도 5.8%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했던 게 엔비디아의 주가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큰 폭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장 초반에 거의 5%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한 번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특히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CXMT IPO 과정에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라면서 이 조사를 촉구했다라는 뉴욕포스트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 하락폭을 줄여냈고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CXMT가 이제 아무래도 더 확대를 하다 보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찌됐든 간에 중국 관련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의 역할은 스탠스는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이번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함께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주가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폰 임대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그리고 이 메모리 가격 인상에 따른 고통이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난 이후로 애플은 새로운 이러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에게 이 모든 가격을 전가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폰이라든지 맥북의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지갑은 다치게 되겠죠. 그런데 애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할게. 한 달에 5만 원 이하로 내. 이러한 전략을 세웠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약간 다시 한번 환호를 했습니다. 아이폰과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의 매출을 걱정할 것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블랙록과 함께 140억 달러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부담은 약간 있는 분위기 나와줬고요. 메타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2%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1%대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전체 인력 가운데 7%를 감축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 많은 외신에서는 뭔가 산업지형의 이 변화가 있다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지 그리고 앞으로 비자가 이게 앞으로 실적에는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운영비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이전과는 약간 좀 달라졌다,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5%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우가 그래도 견조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비만약, 위고비아 같은 것들 때문에 코카콜라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왔던 상황 속에서 코카콜라는 저칼로리 음료 전략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호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약간 좀 우려감은 있었지만 오히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뿐만이 아니라 또 간밤 증시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까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오르는 기업입니다. 보잉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만남, 미국과 중국 간의 만남 사이에 보잉 항공기 판매에 대한 뉴스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점차 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금 흐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현금 흐름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잉의 현금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우려감은 있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상업용 항공기 쪽에서는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지만은 우주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5%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실적 시즌인 것 같습니다. 코닝이 또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참 애매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매출 전망치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닝 같은 경우에는 광통신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 온 바 있었기 때문에 우려감은 더 커졌고요. 주가가 12%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샌디스크입니다. S&P 500 기업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상승률 연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주가가 14%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상황이고요. 50% 넘게 하락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CN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주 관련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투매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하락이 이제 계속해서 갈 건지 아니면은 멈추지 않을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 특히나 S&P 500 기업 가운데서 큰 폭으로 상승한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있습니다.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시게이트입니다.
워낙 또 시장에서 현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매출 같은 경우는 36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48.5%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매출의 증가폭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발로 인해서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5.71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5.1달러가 시장 예상치였는데 이것보다 60센트 정도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매출이 48% 증가, EPS가 세 자릿수 증가입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에 기록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놀랍습니다. 52.7%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잉여 현금 흐름도 괜찮았고 다음 분기 전망까지 모두 다 완벽했습니다. 매출, EPS, 이익률, 가이던스까지 모두 다 완벽했는데요. 이를 두고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와 그리고 본인들이 철저한 운용을 해서 이게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202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외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 시장에 좀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가 6%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좀 실적이 나오자마자 큰 폭으로 뛰었다가 약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게이트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은 오늘 또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블룸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블룸에너지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에서는 전력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블룸에너지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억 7천만 달러, EPS는 78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EPS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깝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 수요에 따라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과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저희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이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이어온 기술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른바 구경제 업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ld Economy Sector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경제,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강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보잉과 같은 기업들, 방산도 그렇고요, 우주도 그렇고, 소비재 쪽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6에서 8주 동안 이어진 기술주 모멘텀 약화는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시장의 기술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기술적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요인이라면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영어에서는 기술적 요인이라는 게 수급을 의미합니다. 이 지금 뭔가 수급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기술주로부터 돈을 빼내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가 흔들리는 것도 이 때문일 테고요. 어제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 안에서 크게 빠져나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헤지 펀드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어디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폭등 흐름을 이어온 AI 관련 종목들, 특히나 메모리 쪽에서 좀 자금을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구경제 업종으로 현재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여름 동안 이어질지 아니면 여름이 끝나고 나서 이 자금이 다시 한번 AI 쪽으로 들어올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매도세가 이틀째 이어졌지만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메모리 반도체주의 급락이 계속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역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짧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주가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이었네요. 자, 월가의 시그널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13차 시험 비행에서 주요 임무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완전 재사용이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 다음 목표는 공중포획이라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SNS에 전직 조만장자였다. 이렇게 올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그냥 네. 그건 넘어갔고요.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요. 이제 스타쉽에 대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13차 발사에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다고 지금 성공과 실패가 뭐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발사에 실패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앨런 머스크가 그 보려고 했었던 것들이 목표가 실행이 되면은 달성이 되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요 임무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팰컨 9이라고 그 전에 쏘던 거랑 결정적인 차이가 재사용 로켓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쉽이 중요하다. 스타링크에서도 나중에 우주여행에서도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에서도 재사용 로켓이 없으면 그 시행착오를 겪을 때 맨날 쌓아올릴 때마다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기 때문에 네.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달성이 됐어요. 슈퍼 헤비 부스터가 해상 착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그 둥둥 떠 있는 거를 이제 배로 다시 그 회수하는 장면을 옛날에 보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분리돼서 스타쉽이 머리가 날아가는데 그게 궤도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링크 시험 위성도 전개가 성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쉽이 다시 이제 떨어지면 그것도 해상 착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비행 조건보다 이번에 굉장히 강화된 조건으로 가혹한 조건에서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대기권 밖으로 갈 때 막 옛날에 뭐 스타링크, 스타워즈 이런 것들 보시면은 으악 하면서 막 열이 달아오르면서 막 타려고 하잖아요. 우주선들이. 네네. 그게 이제 강한 가속도 때문에 열이 발생되는 건데 강화된 조건으로 가속도를 더욱더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타일 방식을 바꿨는데 네. 이번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이게 영화에 많이 나오던 건데 이제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옛날에 1회에서 6회 때는 타일 이탈 손상이 발생되어서 저 타일을 특수 합금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7회부터 9회 발사 때는 혼합 방식을 통해서 덜 떨어져 나갔고요. 10회부터는 핀 방식으로 전환을 시켰고 이번에 13차 비행에서는 핀 방식 최적화를 통해서 옛날에 접착제 방식으로 할 때보다 이렇게 외관이 아주 멀쩡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한 번 쓰고 버릴 거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재사용을 해야 되니까 가장 멀쩡하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건을 올렸는데도 네. 타일이 핀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상이 덜 갔다. 거기에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완전 재사용의 핵심 기술인 타일과 관련해서 좀 대기권 재진입을 견뎌줬다라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14차 시험 비행과 관련해서 공중 포획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했다고요? 네, 이제 그 해상 착수에서 배로 또 저기 회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일단은 바다에 떨어져야 되고 거기서 또 배를 갖다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그냥 그 위에 두뇌를 그 둘을 날려 보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저 옛날에 보시다시피 젓가락으로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공중 포획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회수하는 그 저기까지 없앨 수 있겠죠. 단계까지. 메가질란 타워라고 불리는 로봇팔로 공중 포획을 시도한다. 이제 1회부터 6회까지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회부터 13회까지 이제 계속 됐는데 14회가 이제 9월 달에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한 타일을
이용해서 핀 방식 최적화를 시켰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그 메가질라 타워로 이제 로봇팔로 공중 포획을 시도하는 장면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스타쉽의 완전 재사용이 눈앞에 성큼 좀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9월 14차 시험 비행의 결과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이슈가 있는 가운데 스페이스X의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앨런 머스크가 전직 조만장자라고 표현했듯이 이제 조만장자는 전직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로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 가치가 줄어들어서 조만장자 타이틀을 내려놨죠. 자, 어쨌든 지금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파름도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네. 8일 연속 음봉이 나오긴 쉽지가 않아요. 저기서부터 세시면은 8일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음봉이 시작되면 또 내려갔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뭐 8일 연속 음봉이 계속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기술적 반등이지 지금 추세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쉽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는 스페이스X입니다. 네, 스페이스X 간밤에 2%대 상승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추세 전환이라고 부르기까지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로는 오늘 실적을 발표한 시게이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시게이트인데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네,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지 3사라고 부르잖아요. 스토리지 3총사의 주가가 가공할 만하게 올라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 4총사라고 불리우겠죠. 4총사의 주가 흐름이 그동안 굉장히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부진을 완전히 상쇄하면서 급등했었죠. 자, 그중에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은 하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죠. 좀 다른 분야인데 요즘에는 SSD를 보통 컴퓨터 맞추실 때 보면은 SSD 뭐에다가 뭐 램을 뭐 몇 기가 하고 어쩌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낸드 플래시가 SSD 안에 컨트롤러와 함께 들어간 게 SSD고요. 그러니까 샌디스크는 SSD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싸고 최신 거. 그리고 하드는 요즘에 안 쓰잖아요. 컴퓨터에서. 옛날에 그 디스크에다가 그 약간 전축 방식이거든요. 구시대 방식. 근데 워낙에 정보가 지금 저장 장치가 모자르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영상 많이 만들고 계세요. 이미지, 영상,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거 다 어디다 저장합니까? 그리고 결국 하드까지 지금 다 땡겨 와야 되는 것이었죠. 근데 시게이트랑 그 웨스턴 디지털이 복점 구조예요. 둘이 독과점이죠. 그래서 복점이라고 하는데 복점 구조인데 시게이트가 웨스턴 디지털보다 조금 더 우위입니다. 왜 우위냐면은 하드 우리 요즘은 SSD 용량 가지고 뭐 하잖아요. 컴퓨터 맞출 때. 근데 옛날에는 나 하드 몇 기가야, 뭐 하드 몇 기가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용량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큰 용량을 가져가냐. 시게이트가 더 많은 용량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시게이트의 그 대표 아이템은 모자익이라고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때는 교권이 붕괴되기 전이어서 학생들한테 막 가혹한 거 시켰거든요. 저도 깜지를 많이 썼어요. 네. 영어 시간에. 근데 시게이트가 하는 방식이 깜지 방식이거든요. 정말 깜지가 뭐냐면 그 글을 빽빽하게 안 쓰면 선생님이 다시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 자체를 아주 빽빽하게 써가지고 빈 공간이 없게 쓰는 그 기술. 그 기술로 웨스턴 디지털보다 더 많은 용량. 지금 44테라바이트까지 나오고 옛날에 기가가 아닙니다. 테라바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100테라바이트짜리 하드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곧 있으면.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의 GPU 옆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지금 뭐 D램이라던가 아니면 그 샌디스크의 낸드 플래시도 장착이 되지만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의 하드까지 장착이 돼서 정보를 저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SD는 비싸요. 그거에 비해서 하드는 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아서 용량으로 더 가성비가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용량 하드 리더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들. 근데 아까 그 기술 열 보조 기술이라고
깜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게이트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봤더니 이 직전 4개 분기 중에서 2025년도 7월 달 제외하고 지금 연속 3개 분기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오늘도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지금 원래 그 장중에는 떨어진 폭이 7%가 8%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금 거의 만회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4개 분기 중에서 3배 분기 실적 모멘텀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하지만 좀 주의할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3개 분기 상승에서 강한 실적 모멘텀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오늘까지 이제 포함하면 5개 분기 중에 그렇게 4개 되네요. 분기 상승이 있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고 메모리 반도체 주가들이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시게이트도 시간외에서 좋은 거지 장중에는 8%가 가까이 급락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게이트, 뭐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가 한풀 다 꺾여서 지금 기술적인 그 저점들이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 하이닉스 ADR도 또 급락을 했고요. 저점이 다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의 전반적인 이 조정이 시게이트 혼자 개인기로 돌파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게이트 같은 경우에 오늘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가이던스까지 잘 나오면서 완벽한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시외 거래에서 주가도 그래서 오르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는 좀 어떤 시그널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뭐 요즘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뭐 주가가 안 좋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그게 언제 실적입니까? 이번에 뭐 예를 들어 3분기 실적 발표가 7월 달에 나오면 그건 4, 5, 6월 달에 실적입니다. 그건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겠죠. 향후에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예상해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발표를 보고 매매를 하면은 뒤탕을 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좀 시그널 받을 종목이라든지 섹터 어떤 걸로 한번 콕 뭐 집어볼까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아까 말한 대로 하드까지 땡겨왔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D램, 낸드 플래시, 하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낸드 플래시가 컨트롤러랑 SSD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램, SSD, 하드 막 그 GPU, CPU 옆에 배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랑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마찬가지고 네. 일본의 키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에 지금 저 주가들이 다 영향을 미칠 텐데 문제는 지금 실적 발표가 뭐 매출, EPS,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는 건 이미 반영이 돼서 다 고점을 찍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다음 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을 예상하고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밑바닥이 다 깨졌기 때문에 이 하락세를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있다라고 하셨는데 시게이트 스토리지 3사 중에 한 기업이죠. 역시나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 시간으로는 시외거래에서 주가가 5% 내외로 오르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기술 자립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의원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CXMT에 대해서 국가 안보 조사를 요구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뉴욕포스트의 단독 보도였고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의회 핵심 의원들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군사 자산 육성을 위해 대규모 기업 공개 IPO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CXMT는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466% 급등하며 86억 달러를 조달했고 시가총액은 약 5천억 달러로 중국 본토 증시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이 IPO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XMT를 중국 군산 복합체 핵심 기업으로 평가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시약폭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의회 지도부는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비공개 브리핑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CXMT를 중국 군수기업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추가 제재 여부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가 또 개선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인버터 수익을 금지할 예정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관련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수입 금지 대상인 전력 인버터는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전력망, AI 데이터 센터 등에 연결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공급망 교란과 데이터 탈취, 사이버 공격 위험으로부터 AI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조시설의 미국 이전, 즉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며 핵심 기술의 안전한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한층 확대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 또 인버터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 대한 좀 지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타가 블랙록과 손을 잡고 14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메타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특히나 블랙록과 손을 잡는다라는 부분은 인상적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메타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손잡고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양산의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분은 블랙록이 관리하는 펀드가 80%, 메타가 20%를 보유하게 됩니다. 메타는 약 23억 달러 규모의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 출자하고 블랙록은 현금을 투자합니다. 완공 이후에는 메타가 데이터 센터 전체를 임차해 최장 20년 동안 사용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최근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초지능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AI 혜택을 확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현금을 쥐고 있는 블랙록이 메타와 이렇게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사실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지금 현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AI 관련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뉴스 그리고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시타델 증권은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포워드 가이던스 시대가 종식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월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타델 증권과 PGIM 등 일부 기관은 케빈 워시 의장 체제 두 번째 회의에서 깜짝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월시 의장은 시장의 정책 방향을 미리 알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즉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33%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밖 금리 인상에 대비한 해지 거래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이 연준의 물가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은 여전히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의 첫 정책 행보가 향후 이 금융시장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대가 정말 종식될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은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계속해서 힌트를 준 바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블룸버그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내일 FOMC 결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관련 이 뉴스인데요.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시장에서의 주가가 현재는 ADR 공모가보다도 하회한 상태입니다.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오늘 드디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결국에는 HBM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또 한 번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매출이 약 84조 원, 영업이익이 6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BM과 서버용 D램 판매 증가, 기업용 SSD 수익성 개선이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실적보다는 하반기 전망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주요 고객사의 투자 계획과 HBM 공급 확대 전략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차세대 HBM4의 양산 시기와 공급 계획이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전날 주가가 14% 넘게 급락한 만큼 이번 실적 발표가 투자 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한 달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큐원의 조우진 대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CNBC가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어저께 SK하이닉스가 13% 폭락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만 그 SK하이닉스만 폭락한 게 아니고 일본의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인 키오시아는 그보다 더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그 부정적 시각 혹은 또 메모리에 대해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CNBC의 기사 가지고 오셨고요. 글로벌 반도체주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좀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좀 크게 올라온 상황 속에서 약간의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폭락의 이유를 꼽고 있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그 DUV 장비를 갖다가 이제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럼 결국 전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자 생태계를 갖다가 점점 강화하면서 그러면 중국의 이제 CXMT가 독자적으로 강화된 생태계에서 생산 물량을 갖다 늘리지 않겠느냐 이 점도 갑자기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도체 종목이 엄청난 그 초과 수요를 말미암아서 반도체 종목 자체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죠. 그 한 달간 엄청나게 빠졌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수익률이 거의 100%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걸 지탱해 있었던 초과 수요를 갖다가 중국이 이제 메모리 증설로 말미암아서 초과 수요가 둔화되거나 없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어제 한몫했다라고 이제 CNBC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다들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미국은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AI 이 경쟁에서 이 전쟁에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DUV 장비를 개발했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DUV 장비라는 거는 DUV나 EUV 같은 건 뭐냐면 반도체에 이제 회로를 갖다 그리려면 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노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을 갖다가 쪼여진 빛을 갖고 이제 옛날에 이제 미술 시간에 판화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선폭을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DUV는 선폭이 얼마냐면 193나노입니다. 193나노인데 EUV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에서 주로 쓰는 EUV는 얼마냐? 13.5나노입니다. 그러면 딱 들으시게도 193나노의 정도의 빛을 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랑 지금 13.5나노를 갖고 이제 빛의 회로를 그리는데 어떤 것이 더 어렵고 그 고난도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있는 EUV 13.5나노이죠. 그러니까 195나노보다 거의 이제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갖고 선폭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이제 주인공인데 옛날에 6년 전에 있었던 2020년에 있었던 2020년, 21년의 주인공이었던 DUV를 이제 상용화했다,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 흔들 만한 요소인가라는 걸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주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사실은 과민 반응이다 볼 수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내가 팔 수 있는 뭔가 명분만 생기면 핑계만 생기면 어제 떨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어디냐? 일본의 키옥시아입니다. 일본의 키옥시아가 이제 낸드 플래시의 이제 산미 기업인데 키옥시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도 결국 이제 과민 반응이다. 우리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중국 주가 약세의 원인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렇다면은 중국만이 주가 약세의 원인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예, 다른 원인으로 이제 대두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실적이 계속 호실적이 나와도 호실적이 하루 정도만 가고 계속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무엇이 있느냐? 지난번에 이제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이제 또 하나 결정타를 매겼는데 뭐냐면 알파벳은 되게 실적이 좋았어요. 하지만 알파벳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니까 FCF, 잉여 현금 흐름이죠. 잉여 현금 흐름이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구글이 엄청난 이제 투자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KPX를 줄이지 않았어요. 줄이지 않았는데 만약 KPX를 줄였다면 반도체가 사실은 공급할 수 있는 고객이 KPX를 줄인다면 반도체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테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텐데 KPX는 예상대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월가에서 무엇을 바라봤냐? FCF가 줄었으니까 그러면 FCF가 줄으면 돈이 말라가니까 돈이 말라가면 더 이상 KPX를 줄이지 않았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 폭락을 일으켰던 또 다른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네요. 빅테크들의 잉여연금 흐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중국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로 그럼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온 게 있나요? 예, 또 다른 원인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은 세계 시장의 큰 손들이 이미 상반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익률을 갖다 목표치를 채웠는데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내부자 판단해서 계속 틈만 나면 이제 차익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룸버그가 어저께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이미 한 종목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을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악재를 갖다 기다리지 않고 진짜 실제로 악재가 아니고 차익 실현을 위한 명분이 생기기만 하면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썼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체적인 시장을 갖다가 더 장악하고 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텐데 호실적을 예상합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는 하루, 짧게는 반나절 정도만 지속되지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요소가 내일 FOMC가 만약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인상을 할 수 있죠. 25bp를 인상하는데 인상을 하더라도 매파적으로 예를 들면 인상이 이번 한 번이 아니고 하반기에 더 있어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주가에 더 안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내일 FOMC가 시장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오전 정도는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럼 이렇게 첫 번째 기사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DB증권의 투자 의견이 생각이 납니다. 재료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격은 결정이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재료가 등장한다라는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이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에 좀 낙폭이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먼저 알고 있고 이거를 이야기를 해줬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죠. 주가가 상승하면은 하락하는 시기는 아마 아무도 모를 테고 다만 결국에 조정은 있길 마련입니다. 주가가 급하게 올라온 만큼 또 이거를 팔고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할 테고 또 약간 너무 올라왔네라고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 당연히 이것을 현금화하려는 이 욕구 자체가 이전보다는 높아진 상황인데요. 다만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조진 대표님께서는 또 SK하이닉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그리고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얼마나 바꿔놓게 될지 함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CXMT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CXMT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FT가 있고 CXMT에 대한 그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제로 얼마만큼 CXMT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훼손이 있을지도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는 CXMT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좀 기술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CXMT가 중국 당국이 밀고 있는 유일한 디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디램 기업이니까 SK하이닉스, 삼성하고도 이제 연관이 깊다는 거는 이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는데 FT가 무엇에 주목했냐면 상장했을 때 공모가 매우 놀랐죠. 근데 올랐던 공모가를 기준했을 때 PER이 무려 1,600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PER이 1,600이 넘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일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고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CXMT가 엄청난 고평가 속에서 상장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자금을 빨아들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커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CXMT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미미한 존재였다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 4위의 디램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디램의 시장 점유율만 보면 삼성전자 1등, 그다음 하이닉스가 2등, 마이크론이 3등인데 이 세 기업이 한 9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CXMT가 한 5%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CXMT의 맨 끝에 있는 분홍색의 어떤 시장 점유율인데 빨간색입니다. 이 시장 점유율을 말미암아서 결국 CXMT를 무시할 수 없게 됐고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자 입장에서도 CXMT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하거나 CXMT가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의 제재를 갖다 뚫어내는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맥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CXMT가 지난 10년간 누적의 그 적자를 계속 기록했다가 상장을 앞두고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이제 누적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CXMT가 이제 회사를 문 닫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 결국 중국 당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 경쟁력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했다.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CXMT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CXMT가 상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또 많은 투자은행들이 리포트도 낼 테고 관련된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올 텐데 먼저 시장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나요? 예, 그 CXMT가 상장하자마자 냈던 리포트, 그러니까 그 중국 당국이 아니고 이제 외부에 있는 리포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노무라 증권 리포트를 냈습니다. 노무라 증권 리포트를 냈는데 노무라 증권이 주당 목표가를 116 위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거는 IPO 목표가 대비 1200% 상승한 것이고 이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0년간 적자를 계속 기록했던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흑자로 반전했는데 이 한 분기의 흑자를 갖고 이렇게 목표가보다 1000% 넘게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맞느냐? 그냥 고평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만 보더라도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가 좀 환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죠. 이것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팬덤이 이제 마케팅인데 CXMT는 스페이스X보다 더 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평가가 되니까 스페이스X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장사의 공모가보다 밑에 하회하는 것이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CXMT 역시 이렇게 PER이 1000배가 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제 그 평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CXMT가 실질적으로 위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CXMT가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 기업에게는 결국 CXMT가 이번에 모은 이제 IPO를 통해서 모은 자금을 갖고 추가로 팹을 건설했을 때 CXMT가 추가로 팹을 건설했을 때 분석으로는 이제 마이크론 수준의 어떤 웨이퍼를 갖다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장의 디램에서 초과수를 해소할 수 있는 기폭이 되는데 하지만 저희 코너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XMT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실제로 기술 경쟁력이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CXMT가 18나노에서 16나노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자체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줘서 삼성전자 임원을 매수해서 기술을 빼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이제 실형을 갖다가 내렸죠. 이런 어떤 무능력한 CXMT가 과연 기존에 있는 메모리 3사의 기술력 갖다가 위협할 정도로 갖고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천재적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CXMT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메모리 공정이 디램보다 한 800개 정도 공정인데 조목조목 곳곳에서 미국이 압박을 해서 들어올 수 없는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부품들과 장비가 없는데 CXMT가 독자적으로 이제 공정을 갖다 개발한다라는 관점에서도 좀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CXMT 때문에 주가 폭락한 것은 과민 반응이고 오히려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장 조사업체 세미애널리시스가 CXMT의 월간 신규 웨이퍼 생산 능력이 올해 말에 35만 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다. 마이크론의 38만 5천 장에 근접하는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보니까 이 기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굉장히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 쪽은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HBM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실 CXMT가 지금 뭔가를 내놓기는 좀 어렵다. 결국은
디램조차도 CXMT가 돈을 빼서 뇌물을 줘서 불법으로 기술 탈취한 것으로 이제 16난을 했는데 HBM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CXMT나 중국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주가가 떨어진 것은 과민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XMT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탁기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마이너스 10%, 코스닥도 마이너스 8% 가까이. 이 정도면 이제 폭락이라는 표현 참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제는 이 정도면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4일에 코스피가 12.1% 폭락한 이후에 어제 또 낙폭이 또 가장 큰 그런 하루가 됐었다. 그렇게 좀 또 기록이 좀 되고요. 어제도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동시에 좀 발동이 좀 됐죠. 어제 이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에서 발동이 된 게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14번 발동이 됐고 그중에 8번이 올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발동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계를 좀 보면 당일 기준가 마이너스 8% 대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정도 떨어졌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낙폭이 줄어들었냐 했던 게 한 4회 정도 되고 더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진 상태가 9회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8% 정도 떨어지면 시장 심리가 이제 던지는 일종의 투매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간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 이렇게 마이너스 8% 이상 떨어져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그 다음 날에 상승한 횟수를 보니까 9번이 상승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어제까지 해서 14번이니까 그 전까지 하면 13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하락한 경우는 4번. 그러니까 2배 이상 그 다음 날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모르는데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어쨌든 나스닥은 또 조금 뭐 약세였으니까 반도체 지수도 오늘 좀 꽤 또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동안에 13번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된 사례를 보면 그 다음 날은 오른 날이 떨어진 날보다 2배 더 많았다. 기록일 뿐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적용된다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된 이후에 이틀 연속 더 하락한 것은 한 번이었는데 이거는 올해가 아니라 2020년 팬데믹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킷 브레이커 발동된 그 다음 날 떨어지더라도 이게 이틀 연속 떨어진 경우는 좀 드물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라 일단 뭐 오늘 또 떨어질 수 있긴 한데 내일 또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3월 4일 날 12.1% 떨어졌던 날 그 다음 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10% 가까이 그때 또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때 9.6% 다음 날 올랐었고 가장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게 지난 6월 23일에 9.9% 떨어진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3.2%. 3월만큼 반등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반등을 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 하락률도 한번 그 다음 표 한번 볼까요? 어제까지 월간으로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 없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27%였으니까 그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기록이 역대 최대 하락률이다. 월간 기준으로 그렇게
만약에 오늘 뭐 하고 내일 이제 이제 3일 남았죠. 이 3일 동안에 좀 반등을 한다면 이 기록이 다시 이제 외환위기 때가 가장 많이 떨어진 월간 기준 이 기록이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남은 오늘부터 3거래일 동안에도 반등이 딱히 나오지 못한다면 이제 기록을 더 새로 세우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번 2026년 7월의 하락률은 좀 엄청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쭉 보시면 저렇게도 좀 나오고 있고요. 6월 19일 9,385를 찍은 이게 고점이죠. 역대 최고점이고 올해 연중 최고점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현재 마이너스 35%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이 어제 폭락을 하다 보니까 감독 당국에서 이제 금융 당국에서 뭐 보통 이럴 때 긴급 회의합니다. 뭐 쇼잉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쇼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어제는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관련돼서 조금 더 좀 더 강화된 그런 대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번 31일 날부터 기본 여탁금 3배로 상향 조정해서 하는 거는 뭐 그건 그대로고 요 다음 장 가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위험 상품의 투자 비중을 개인들이 기준입니다. 요 밑에입니다. 제일 마지막 거. 내가 만약에 뭐 1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전체 1억 원 투자금 중에서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가 또는 레버리지 ETF라든가 이런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준비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산 운용사들한테 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또 더 끌어내리는 이 리밸런싱을 2배로 맞춰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판에 종가에서 낙폭이 더 커지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종가에 가서 이렇게 집중해서 리밸런싱을 하지 말고 리밸런싱을 장중에 분산을 시키라라고 좀 금융위원회에서 자산운용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실제로 제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쏠림 현상은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다. 어쨌든 감독 당국이 어제 추가 리그를 내놨다라는 부분. 사실 어제 이 내용들이 시장에서 별 영향은 없었고요. 거의 어제 마감가가 종가상으로 마감가가 최저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찾아본다면 일단은 마무리 국면에 좀 이번 하락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화장품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DR을 보통 얘기를 하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 쏠림 현상이 그만큼 완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의 이 레버리지 관련된 이 어떤 포지션 이게 상당 부분 좀 청산이 좀 됐습니다. 좀 줄어들었고 또 신용에 따른 이런 뭐 강제 청산 이 부분도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쏠림을 좀 심화시켰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히 수급적인 측면이 있었죠.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거는 뭐 국내 분석뿐만 아니라 해외 IB들도 이렇게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얼추 좀 6천이고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물론 바닥을 찍었다고 그래서 드라마틱한 그런 반등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V자 반등보다는 완만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전망들이 사실 대부분이더군요. 그러니까 너무 좀 반등을 혹시라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더라도 너무 과거처럼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속단일 것 같고요. 뭐 V자 반등하면 좋죠. 그런데 V자 반등을 너무 기대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 그러면 쉽지 않죠. 마음이 멘탈 관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할 게 이제 화장품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뭐 뜬금없는 화장품 얘기냐 싶으실 텐데 시장이 결국 언젠가는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섹터가 이런 반등의 주역이 될 거냐 이 부분인데 뭐 여러 섹터들 뭐 조방원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이 7월 조정장에서도 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도 이런 엄청난 그 반도체 중심의 쏠림 시장에서도 비교적 견조했던 이유는 역시 확실한 이 성적, 실적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수출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수출이 상반기에만 70억 달러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27%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 31억 달러였던 게 2분기에 39억 달러로 더 늘었죠. 전분기 대비해서도 25%.
그러니까 전년 대비 27% 수준이 사실 전년 대비 27%는 뭐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뭐 어렵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전분기 대비해서 25% 성장 이거는 그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수출이 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2024년 1분기 이후에 분기 기준 수출 증가율은 계속 20%, 40% 가까이. 그러니까 한 2년 벌써 된 거죠.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고 10분기째, 2년 반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지속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다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역시 미국입니다. 14.5억 달러로 1분기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를 넘어섰고 전체에서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가장 큰 시장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25년 작년에 처음으로 수출 1위 국으로 이제 미국이 됐는데 현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쯤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 분석은 이제 KBT 열풍이라는 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수출 비중도 최근 한 4년 새 2배 이상, 2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인데 중국은 미국이랑 비교해 보시면 전년비 줄고 있죠. 전체 비중도 14%이긴 한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중국 수출이 이번 상반기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킬로그램당 수출 단가가 24% 급등했다는 겁니다. 전체 양은 6%가 줄었는데 시장 사이즈, 그러니까 시장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줄고 있는데 이 단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저가 제품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중국 수출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줄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고 왜냐하면 이제 C뷰티라고 그러죠. 이 중국의 화장품 수준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또 그 중국 화장품들을 우리나라 ODM 업체들이 또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 품질이 뭐 나쁠 리가 없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세 번째, 중남미, 유럽 이런 순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중남미가 132%로 엄청나게 좀 크게 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제 가장 큰 전체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그 비교를 하는 그래프를 좀 보면 미국은 스킨이나 이 선블럭 중심 이런 쪽이고 유럽은 확실히 좀 비건 뭐 이런 쪽 하여간 좀 프리미엄급이 좀 있죠. 이런 쪽이 좀 있다라는 거고 인기 카테고리는 보시면 이렇게 수분 선크림 쪽, 유럽은 앰플 쪽, 세럼 쪽 이런 쪽 조금 다르죠, 확실히. 그다음에 채널을 보면 미국은 아마존이나 타겟, 뭐 세포라 이런 데인데 유럽은 부츠, 엠마 뭐 요즘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서런 이런 식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제품들이 시장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하나 좀 더 포인트를 주고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남미 시장입니다. 앞서 수출 증가율이 뭐 130%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면서 아모레퍼시픽 그다음 APR 부다이 글로벌 CEO들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경제사절단에 좀 이례적이죠. 경제사절단에 화장품 회사들이 CEO로 참석하는 것도 왜냐하면 브라질이 세계 4위의 화장품 또는 퍼스널 케어 시장인데 이게 특히 퍼스널 케어는 뭐 세계 최대 규모고 특히 여기가 필러 같은 경우는 바디 필러 그러니까 얼굴에 맞는 필러가 아니라 몸 전체에 맞는 필러 쪽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양이 한 10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말씀하신 좀 필러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 중이고 그리고 근데 브라질 이게 시장이 크고 사람도 많은데 엔비사라고 그래서 이게 국가위생감시국이라는 건데 우리로 따지면 뭐 식약처나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여기가 무지하게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우리 기업들이 가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수출도 늘리고 가서 현지 생산이라는 이런 제휴 같은 거를 하기 좋게 좀 여러 가지로 역할을 좀 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수출액도 한번 또 맞아 볼까요? 그 다음 거 보시죠. 우리나라는 확실히 기초 화장품이 강합니다. 상반기에만 25% 성장을 했고 특히 스킨케어류가 전체 수출의 78%. 특히 이 스킨케어는 뭐 무슨 9단계, 뭐 10단계 뭐 이렇게 뭐 있더군요. 어디 쇼츠를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확실히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색조는 우리가 조금 줄고 있는데 중국이 색조 화장품 쪽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색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인체 세정용 저런 쪽에서도 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스킨케어 쪽에서는 아주 글로벌하게 장악력이 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 더 가보죠. 시간이 좀 다 돼가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잘 팔리는 것들, 고기능성 수분 선케어 제품, 그다음에 토너 에센스, 고농축 앰플, 트러블 스파케어 많이 요즘에 보시면은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 중에 한두 가지 쓰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랑 많이 좀 달라졌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아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게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급이 좀 두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주가들이 비교적 물론 이제 보시면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 실리콘투 밑에 있는 요 ODM 업체들이랑 이 유통업체인 실리콘투는 좀 약하긴 한데요. 일단 대장주인 APR하고 달바글로발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최근에 좀 보여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2분기 때 국민연금이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라 등이 ODM 3사의 지분을 확대를 했고요. 이 K뷰티 산업 전반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다. 여기 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예, 국민연금 아시는 것처럼 한번 사기 시작하면 오래 사죠. 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이 뷰티 쪽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주가가 하루 만에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6,00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한때는 우리가 12,000선까지 간다라는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사실 목표가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가 말 그대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어떠한 이슈들을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을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늘 좀 조정은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조정이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체감이 더 이게 하루 만에 주가가 10% 넘게 떨어지니 더 그럴 테고 또 최근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익을 내는 분보다는 물려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80%? 90% 그죠. 정도의 투자자분들이 빨강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죠. 요즘에는 다들 포트폴리오 그냥 닫고 이번에도 주식 투자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특히나 좀 복합적인 이슈가 많은 것 같아서 대표님을 기다렸는데 간밤 증시 좀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증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네. 여러 개 복잡하긴 하죠. 파란색을 보시면 되고요. 네. S&P 500의 11개 업종의 연초 이후에 네. 27일까지의 상승률입니다. 네. 오늘은 새벽이라 제가 어제 새벽 거를 반영을 네. 못했으니까. 그런데 S&P 500이 0.2% 상승, 나스닥이 0.2% 하락. 이 정도면 늘상에 있을 수 그죠. 있는 잔파동? 네. 파동도 아니죠.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양상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이 더 우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중에 저는 한 3분의 1 이상 한 반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해외 미국 비중으로 항상 분산을 해 놓으셔라는 말씀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파란색의 업종별로 나스닥 포함해서 12개 업종이 네. 그 숫자 한번 보시면요. 10% 가까운 이상 상승한
이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거의 한 6, 7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쏠려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많았죠. 그냥 싸잡아서 미국이건 한국이건 다 쏠려 있다. 맞아요. 전혀 미국 시장은 쏠려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테크나 메모리 반도체 정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아울러서 그 흔들리는 것도 저는 뭔가 펀더멘털이 바뀐 것도 아니고 기업이익 성장세가 꺾인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서 그냥 쉽게 표현드리면 그냥 좀 털고 가는 거기에 지나지 않은 거 아닌가. 물론 중동 전쟁은 저는 이슈가 아니라고 봐요. 유가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불입니다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때 90불 100불이었어요. 그때도 인플레이션 문제 없었고요. 그래서 중동 전쟁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불확실성 자체는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케빈 오시라는 뉴페이스가 딱 등판을 하면서 제롬 파월께서는 이전까지는 좀 투머치 토커였죠. 뭐 안 해도 되는 말까지 그냥 달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그렇죠. 정보를 주니까 좀 이렇게 안도감이 있었는데 이 케빈 오시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도 나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래 버리니까 이제 중동 전쟁에다가 이거 확실히 매파구나. 저는 여전히 매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내일 새벽에 결정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지난 6월 22일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역사적 최고점이었습니다. 9,114.55포인트. 그 이후에 지금 그냥 뭐 한 30% 빠졌나? 한 35% 빠졌죠. 1년 동안 따따블이 났어요, 지수가. 그럼 이 정도 빠지는 게 죄송합니다. 당연하진 않지만 많이 과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래프 보시면 근데 저는 코스피 저는 뭐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진 않지만 좀 얕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2월 26일하고 5월 6일이 저는 중요한 그 시기였다고 보는데 네. 2월 26일까지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저게 이제 빨강색이 코스피 주가 흐름이고 파란색이 S&P 500 나머지 보라색 주황색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인데 같이 가네요. 네. 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파란 옅은 선으로 제가 이렇게 횡종을 딱 그려놨잖아요. 네. 2월 26일을 제가 꼽은 이유는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순매도를 이렇게 만만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6일 기점으로 해서 이 순매도하는 폭이 확 증가를 합니다. 더 많은 양을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5월 6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같은 시장을 딱 보면서 제가 그 빨강 점을 딱 찍어놓은 이유가 네. 이게 2월 26일 어떻게 보면 뭐 전전 고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저는 외국인도 그렇고 매도할 만큼 이제 다 털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빗나갔죠. 뭐 맞추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때 당시가 2월 26일이 6,300포인트였고요. 5월 6일이 7,38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옅은 회색 그래프라 조금 안 보이실 텐데 네. 이게 커서가 안 보이는군요. 네. 그 6,300하고 7,380 그 사이 정도가 어제 딱 걸치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좀 살 팔 수 만큼 있다. 팔았으니까 이제 물량을 좀 확보하는 시기가 아닐까. 2, 3주 전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 막 본격적으로 빠졌던 막 그죠. 8%인가 9%. 그때 장 막판에 개인들이 던졌던 걸 기관들이 다 받아. 슬슬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는 이제 뭐 그렇게 빠지는 거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가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 정도가 이제 거의 하단 정도에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던 그 그러게요. 주가에 네. 어제 그 6,300을 깨고 내려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좀 들어올 수 있다. 예,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가 보이면 이 정도 부분이 무릎 아래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이제 워낙 또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다 보니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그 조건들은 괜찮나요? 한국 시장에 지금? 삼전 하이닉스 뭐 다른 업종도 아까 막 말씀 나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사를 꼽을 필요도 없죠. 기업 실적의 성장세가 바뀌었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네. 좋진 않아요. 네. 뭐 최근에 뭐 여기 수출이 굉장히 좋아져서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정부기관의 보고서도 있고 그런데 저는 100% 동의할 수는 없고요. 뭐 소비가 굉장히 진작이 된 것도 아니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올랐던 게 좀 과한 반응이었다고 보는데 그 반도체 부분에 이게 이제 워낙 시가총액도 많이 차지라고 하니까 삼전에 이런저런 지분 같은 거 다 합치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뭐한 60, 70% 그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과하게 반응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런 기업이익의 성장세라든가 더 크게는
삼전 하이닉스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고 마켓 쉐어를 확대할 수 있었던 AI 시장 성장세가 꺾일 거냐는 거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뭐 샌디스크, 마이크론, 삼전 하이닉스, 샌디스크가 최근 1년 동안 40배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40배가 아니고요. 1년 동안 40% 올랐고 맞아요. 삼전 하이닉스 10배 올랐고 삼전 7배 올랐고 마이크론도 8배인가 7배 올랐어요. 그럼 거기서 이 정도 한 뭐 수치상으로 물론 이제 모집단이 크니까 더 큰 폭이 아랑이겠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도 수익률 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수가 떳더블이 난 거는 과한 거죠. 네, 어떻게 그 정도 보면 생각. 뭐 주식 시장이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지 않을까. 가능하긴 해도 너무 과하죠. 이 과한 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좀 회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면 그렇게 될까요?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국 시장 내내 말씀드렸지만 지금 띄워드린 6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미국 네. 시장도 이제 올 만큼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을 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지난 7월 중순에 그 글로벌 IB들 네, 나가고 있네요. 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그 지금 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하는 투자 이 속도 세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를 뺀 나머지 테크 그리고 파란색이 다른 섹터. 그럼 뭐 속도는 다르지만 글로벌 자금들이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 테크주라든가 다른 섹터에 지금 자금을 계속 더 넣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7월 20일 날 그나마 좀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이 헤지펀드들 주식시장의 매수 주체라고 하는 것도 뭐 인다우먼트, 연기금,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민연금 네. 이런 기관들은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는 플레이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넣다 뺐다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이 단기적으로 주식을 막 변동성을 리드하는 편이 있습니다. 네. 헤지펀드가 대표적이죠. 7월 20일 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시면 헤지펀드가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동그라미처럼 부분 네. 저게 마켓 밸류, 정고점, 시가 대비해서 10%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미국도. 근데 저 정도가 어느 정도 큰 수준이냐면 2024년도에 그 9월인가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주일 만에 S&P 500이 8% 빠질 때 네. 그때 헤지펀드들이 마이너스 10%만큼 던질 만큼은 다 던졌던 시기만큼 더 뚫고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S&P 500이라든가 이제 섹터별로는 순환매 장세가 있지만 이 지수별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0.2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란 말이죠. 네. 한국 최근 시장처럼 웹도독 현상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한국이 이렇게 10% 빠졌으면요. 미국도 한 3, 4%는 빠졌어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그죠. 2% 최근에 정도 그렇죠. 빠졌. 예. 근데 0.2% 왔다 갔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이제 던질 만큼은 던진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 저도 조금 지양을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약간 좀 완전 바닥은 아니어도 그래도 무릎 정도 밑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무릎 듭니다. 정도까지는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변동성일 텐데 이게 참 변동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 모든 거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게 좀 죄송스러울 정도거든요. 이 변동성이 그러면은 던질 만큼 만약에 던졌다면 이 정도 변동성은 앞으로는 좀 감안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틀려서 오늘 돌판매를 한숨을 맞을 너무 수도 많이 있지만 쉬시네요. 네. 어제까지 보였던 변동성은 이제 조금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 지표 중에 하나 딱 가장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앵커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금리라고 봐요. 금리. 금리가 상승하는 날은 예외 없이 주식이 빠집니다. 특별한 날 빼고는. 제가 지금 이 업계 한 33년째인데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4.6, 4.7인 거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거의 한두 차례 외에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소문 없이 금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정말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죠. 현금 흐름도 지금 소진되는 단계고 그게 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럼 이제 채권 발행을 해야 되고 뭐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소기업은 더 하겠죠, 부담이.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4.6, 4.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촉발했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까 모두에 우리가 몇 번 얘기하고 지나갔지만 케빈 워시라는 얘기죠. 케빈 워시가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없는 시기에도 이 제롬 파월이라든가 이 새로운 수장이 딱 오면 이 불확실성 자체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책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 데다가 케빈 워시가 아까 말씀드린 나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래 버리니까 이제 막
단기 기대금리가 치솟고 텀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10년 물리가 밀려 올라갔는데 이 밀려 올라가는 추세가 한풀 꺾일 거라고 봐요, 저는. 오늘 새벽, 내일 새벽이겠죠, FMC가. 이제까지 시장에서 저는 좀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는데 F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제가 뭐 틀려서 방송 정지를 당하더라도 한 33% 정도 되더라고요, 가능성 자체가. 네, 뭐 가능성 수치는 그렇게 높진 않는데 이 시장의 어떤 느낌상으로는 훨씬 더 높게 치는 것 같아요. 실제 금리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케빈 호씨 이번에 바로 하루 남았지만 저는 동결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내내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동결로 보고 있어요. 물가 지난주까지 발표된 CPI, PPI 문제 없었죠. 그죠. 유가 하락 덕분에. 근데 유가가 이번에 3차 분쟁하면서 한 90불, 100불 가면 어떨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80불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심하게 막 튀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페드가 부여받은 미션 2가지,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물가는 그렇고 완전 고용.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요. 제가 갖고 있는 말씀만 드릴게요. 중형 기업, 대형 기업으로 갈수록 고용을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에서 19명 고용하는 소기업들만 계속 밀리고 있어요, 고용을. 그런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창궐하지도 않은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잡겠다고 무지몽매하게 페드가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중소기업부터 이제 타격이 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심합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서 페드가 오히려 역적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결이라고 보고 뭐 매파적인 동결일 거다. 언론에서 막 평론가들 얘기 많은데 매파적이건 비둘기파적이건 간에 중요한 건 동결했냐 인상시켰냐가 중요한 그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매파적인 멘트를 갖고 하더라도 그런 멘트도 하지 않을 겁니다. 케빈 호씨가 지금 쓸데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됐고 물가 여전히 계속 잡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해서 동결이야. 이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근거가 빈약하게 인상을 막 점쳤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살짝 이제 이 변동성의 폭도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뭐 전망 내지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또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 실적 핵심만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마소, 네. 뭐 메타 실적 잘 나올 겁니다. 너무 짧으신데. 구글도 지난번에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AI 성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매출 82% 성장했습니다. YOY이긴 하지만 분기별로. 아니 그 정도 이상 어떻게 더 잘 나옵니까? 다만 주가는 떨어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네. 이러니까 이제 많이 투자했나 보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월가에서 전망하는 지수가 지금 2020한 7년 정도가 되면 이 데이터 센터 투자도 이제 적당히 줄어들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전 세계를 데이터 센터 다 덮어야죠. 그럴 일은 많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않습니까? 예. 그게 한 27년, 8년 돼요. 그럼 그때 갈수록 현금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다 보면서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런 거를 AI가 꺾였고 회사의 성장이 꺾였고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거를 좀 경계하셔라.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저희가 이슈를 계속해서 다뤄보고 있는데 사실 FMC도 다뤄봤고 이번에는 또 중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과도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걱정이라고 보고 있고 올 초인가 딥식 나왔을 때도 비슷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DUV 얘기했지 않습니까? DUV는 사실 오래된 옛날 거죠?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EUV 갖고 얘기가 됐으면 이건 조금 시리어스하게 봐야 돼요. 근데 EUV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저는 중국 기술력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아요. 중요하니까 자료를 요거 한번 꼭 띄워주십시오. 7월 24일 날 블룸버그가 발표를 하기를 딥식에서 작년 AI 모델 갖고 얘기한 그것도 다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내부 유출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 설명회를 할 때 이거 우리 인재 문제가 아니고 자원의 문제다. 컴퓨팅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 사용 대비 우리 딥식이 한참 멀었다. 지금 그거를 양원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립자가. 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걸 누가 회의록을 입수해가지고 누출을 시킨 거를 블룸버그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요, 투자자들한테. 이거 엔비디아 등등 수출 중단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빨리 확보해가지고
뭐 이렇게 숨은 방법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딥식이 아니라 뭐 중국 기술력이 그렇게 시장에서 화들짝 놀랄 만큼일까? 다만 우리나라는 얘기가 다르죠.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D램, 난드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문제는요. 미국은 워낙에 이제 설계하는 리드하는 국가고 원래 80년대에 중국이 반도체 일장 먹던 나라입니다. 그걸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떠안았는데 일본도 지금 다시 반도체를 하겠다고 시작하고 있고 속도가 빠를 거예요. 중국은 이미 과거에 보면 한 10년 뒤쳐졌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5년 이내 2, 3년 격차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한 10%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고 그건 나중 얘기고 뭐 창신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이슈화가 된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저사양 반도체 또는 이런 반도체들이 우리나라가 독점으로 하고 있었던 걸 이제 추격하고 있는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구조적으로 조금 무게감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도 좀 과하게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참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좀 짚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시장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광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알아야 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하락 마감한 건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8개 기술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상승해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장중에 8%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샌디스크도 14%대 폭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락하면서 마감했던 점,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풀이할 수가 있겠고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긴장감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1%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82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문샷 AI죠. 키미 K3를 개발한 문샷 AI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하원익 루트닉 장관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중국향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수출이 가능해질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 지나가고 있고요. 19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강했던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종목의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21% 추가 상승하면서 39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도 강했습니다. 최근에 AI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AI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하지 않고도 그래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13%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장중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한때 시가총액 5조 달러 클럽에 엔비디아 이후로 두 번째로 입성하기도 했다는 점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33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ADR 종목들 눌림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하락폭이 컸던 만큼 이 영향을 받아간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 12%대 급락했고 SK하이닉스도 8%까지 폭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130달러에 거래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4%까지 상승해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걸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8% 빠졌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또 금융 종목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대 하락했고 한국전력은 4%까지 빠졌습니다. 11달러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지표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0.71% 빠지면서 1000포인트 선을 내줬습니다. 950포인트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EWR 한국 ETF 장중에 6%까지 빠졌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반등해 내고 있습니다. 2%까지 상승하면서 15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약세 속에서 4%대 하락했습니다. WTI유는 현재 2%까지 상승해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지표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에 따른 또 주가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투자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